풍류객이라는 말이 있죠. 운치 있고 멋스러운 삶을 즐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리와 풍경, 글과 그림을 찾아다녔던 선조들처럼 예술로 일상의 멋을 더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 채색산수화의 매력을 전하는 분, 조풍류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국하는 조풍류 작가입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거주 중이신데 정말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올라오시는데? 제가 신안 그 자운도라는 섬에서 살고 있거든요. 자운도. 예, 네. 예, 자애로울 자, 은혜로우는 자, 자운도인데요. 네. 자은도군요. 예, 네. 자운도에서 목포까지 1시간. 네. 목포에서 KTX 타고 한 2시간 40분? 아. 예. 그래서 어제 올라와서 아. 또 오늘 방송 나오니까 준비 좀 했다가 아이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과도 인연이 깊으시고 바투의 상사디아 나도 명창이다 해서 2등을 하셨어요. 네. 원래 노래 좋아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네. 그 판소리 하시는 명창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어느 분이시죠? 김순자 명창이라고 네. 전라남도 그 문화재세요. 흥보가로.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려서부터 판소리하고 너무 익숙한 거고요. 근데 이제 바투의 상사디아 같은 경우도 네네. 그때 그 PD가 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이렇게 그 청취자들이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코너가 있는데 네. 그거 좀 참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뭐 제가 약간 좀 또 관종기가 있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나한테 PR을 해보자. 네. 그래서 한번 참여를 했는데 네. 어찌어찌 올라가다 보니까 2등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아니, 뭐 지금은 사실 저희가 오늘 라디오 시작하자마자 바투 상사리아의 청취자 참여 2등을 얘기해서 예. 소리꾼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채색산수, 한국화 이걸로 정말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동양화를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채색화 기법을 배우시고 그래서 전국의 산천을 화폭에 담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풍류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설마 본명입니까? 예명이에요. 그죠? 예, 활동명. 네, 직접 지으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지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으셨는지? 제가 2013년도에 네. 이제 서울의 명산들만 그려가지고 그 인사동에서 이산저산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제목을 이산저산 붙이고 나니까 이산저산 그러면은 제 어떤 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또 옛 선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서울 산수를 그리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서울의 자연 풍광이나 산수를 벗삼아 고상하게 즐기던 그 선비들의 그 풍류정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돼 가지고. 네. 그때 한참 제가 또 우리나라의 최고 명고수였던 그 정화영 선생님한테 부부를 좀 배우고 있었거든요. 네. 매일 한 2년을 배웠는데 그래서 또 판소리 고법도 공부하고 있던 터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요즘 이 시대의 풍류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옛 사람들의 풍류가 있었고 이 시대의 풍류는 무엇일까? 네. 나는 이 시대의 그 풍류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나를 한번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보자. 야. 그래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한번 싹 바꿔보자. 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사실 제가 원해서 얻은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네. 나 태어나기 전에 미리 지어놓고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지어준 건데.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 40 정도 돼서 이제 그림도 그런 어떤 풍류적인 삶을 살면서 그리고 있는데 나를 일신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내가 만들어서 가져보자. 네. 그래서 풍류 해서 이제 김풍류, 박풍류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풍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거다. 아니, 이 좋은 이름인데 없었던 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임동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풍류하는 뮤지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이름으로 이거는 내가 그냥 딱 가져와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풍류라는 이름을 내가
네. 되면서부터 삶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이름처럼 이렇게. 이름처럼 좀 더 풍류가 있는 삶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나의 어떤 그림이 있고 그리고 이름을 풍류라는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름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나 옛날 뭐 이제 강호에 잘 나갔던 시인묵객들은 다 자기 호를 막 여러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사 같은 경우도 뭐 한 300개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습니까? 예. 네. 자기가 짓기도 하고 남이 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자기가 이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고 자꾸 변하는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본캐가 있으면은 부캐. 그래서 나는 본캐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지만은 부캐는 그림과 자연과 음악 그리고 어떤 삶을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삼위일체가 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 해서. 내용이 멋집니다. 네. 아니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친구는 자연 발생적인 친구고 네. 나이 들어서 친구는 내가 선택한 친구다. 네. 근데 조풍윤 선생님께서는 네. 이름을 네. 내가 선택한 이름을 만드셨군요. 네. 굉장히 만족하시겠어요. 풍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렇죠. 또 풍류라는 이름이 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하기도 쉬워요. 검색도 잘 되고. 네. 그 풍류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부터 혹시 선생님의 예술 세계가 좀 달라집니까? 많이 굉장히 달라지죠. 좀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슬픈 거 못 그리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슬픈 거 그리기엔 좀 이게 좀 풍류랑 안 맞는데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면서 늘 항상 흥이 넘치던 사람이라 네. 뭐 우울증 뭐 이런 뭐 슬픔 뭐 상처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항상 거리를 두고 늘 항상 즐거워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조증 환자다. 늘 항상 웃고 다니고 늘 즐거우니까. 그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 삶을 채색 산수화로 표현하는 그런 한국어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네. 근데 자연과 삶을 채색 산수화로 표현한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풍경화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산수라고 그래요. 네. 산과 물. 그렇죠. 네. 산수.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풍경화라고 그러거든요.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러죠. 근데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산수화라는 거는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조선 중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풍을 모방한 관념산수가 계속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 오면서 어떤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겸재정선이란 분이 이제 나타나서 진경산수 시대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관념산수는 중국풍의 이상향, 그런 어떤 이상향을 그렸던 관념적인 그런 그림이었다면은 실제하지 않는데 머릿속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제일 예쁜. 그렇죠. 자기만의 유토피아.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 세종 때 안견 같은 경우 이렇게 안평대군의 꿈을 이야기를 듣고 꿈에 나왔던 그런 어떤 무릉도원을 그렸는데 그게 지금 보면 그게 다 중국의 그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죠. 굉장히. 근데 겸재정선 시대로 오면서 실제하는 풍경을 그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경 참된 경치라는 거죠. 진짜 경치. 진짜 경치. 네. 근데 이제 진경 시대에도 또 이 세 가지로 또 나눠요. 뭐냐면은 조선 후기 때 이제 산수화의 양대 거장 하면은 이제 단원 김홍도가 있고 또 겸재정선이 있는데 단원 김홍도 같은 경우는 실경산수 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많이 그렸죠. 사실대로 그려야 된다. 이제 단원은 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단원 그림 보면은 지금 그 현장에 단원이 그렸던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이제 겸재정선은 뭐냐면은 진경산수라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사유를 통해서 해석을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내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해내서 어떤 그런 어떤 시적인 감흥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각기도 모호성이 있어요. 저게
인왕산을 그렸는데 인왕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서 해석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참 경치죠. 참 경치. 아, 그래서 실경산수와 진경산수와 그런 네.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우리가 그 뭐 글씨로 유명하지만 그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도 그 산수를 그렸는데 그거는 의경산수라고 그래요. 의경산수. 의경산수. 그건 그건 또 뭐냐면은 네. 어떤 실경에서 또 진경 참 그림을 넘어서는 또 뭐냐면은 거기에 뜻. 아, 그러니까 세안도 보면은 음. 추사가 그려놓은 세안도 보면은 제주도에 유배 가서 네. 그 대정리라는 거기에 있는데 네. 소나무 하나에다가 운막 하나 그려놓고 맞아요. 아 겨울에 돼봐야 이 소나무가 푸르른 줄 안다 하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는 건 어떤 대상을 보면은 네. 대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대상을 또 그 대상을 또 본질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본질이 파악이 됐으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술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성철 스님이 얘기했던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런데 보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다시 보니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의미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어떤 풍경의 그 산수화의 개념 안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보는 대상으로서 인식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막 그 들어가서 이제 수행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과 물이 뭐 그리 다르지 않더라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근데 또 다시 확철대오에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해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거기에 의미가.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 이제 그 김홍도가 처음에 사실적으로 인식한 대로 그린 거고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더라. 이거는 겸재정선이 이제 어떤 대상을 보고 참 대상을 봤을 때 참 대상. 네. 아, 요런 용어들을 네, 알아야 되겠네. 이해하려면. 그렇죠. 네. 진경은 어떤 참다움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이거는 이제 추사 김정희 같이 이제 모든 걸 해탈해버리고 세안도 하나 딱 제주도에 그려놓고 어떤 의미를 딱 넣는 거. 이게 이제 그 동양 산수화의 어떤 기본 뭐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진경산수와 실경산수와 의경산수와. 네. 제가 저 실경산수하고 진경산수화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네. 실경산수화는 이제 서양 미술로 얘기하면 예. 극사실화에 가까운 거고 예. 진경산수화는 인상파 화가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제대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한편으로 보면 세잔하고 야, 어떻게 보면 세잔. 겸재하고 비슷해요. 세잔은 다시점으로 그렸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풍경화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그 창 안에서 창 밖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정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풍경화는 그래서 서양의 풍경화는 원근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쓰죠. 우리가 카메라를 네. 보면 왼음박이에 딱 네. 앵글이 딱 그 황금분할로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정이 돼 찍으면 있죠. 딱 고정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소실점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뭐 가까운 거는 가깝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갈수록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 서양 풍경화는. 근데 그럼요. 그거는 우리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 시각이 아닌 거죠. 저 뒤에 있는 산이 그렇게 낮아 보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크게 그리잖아요. 서양화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치 창 안에서 창 밖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고정돼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그 카메라 앵글로 딱 N음박이로 딱 박아버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산수화는 그렇잖아요. 이게 삼원법을 주로 쓰거든요. 이렇게 고원, 평원, 심원 해가지고 다시점을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의 눈이라는 거는 살아있으면 움직이잖아요. 고개도 움직이고. 그러면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새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조감도라고 그래요. 조감법이라고 그래요. 네. 산수화는 주로. 그래서 올려다본 걸 고원법,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 걸 그대로 평평하게 보는 거는 평원법, 그리고 내려다보는 거는 심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자세히 보면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린 것과 저 부분을 그린 거는 같은 사람이 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다시점으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그 어떤 우리 착시 현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저 뒤에 있는 산이 작게 있는 걸 갖다 끌어서 올려갖고 여건군법으로 가져오고 앞에 있는 거를 쭉 밀어내가지고 사람을 요만하게 그리잖아요. 네. 동양에서는. 네. 서양에서는 사람 앞에 딱 이렇게 어떤 장군들 앞에 나무하고 딱 있고 저 뭐 알프스산이 조그맣게 보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동양화에서는 그게 안 그래요. 저 뒤에 있는 산을 크게 가져오고 역원근법으로 가져오고 앞에 있는 걸 좀 이래. 그래서 이 눈이 그 망원경하고 현미경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같이 보는 거죠. 네. 앞에 있는 사람은 좀 더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멀리 있는 사람은 망원경 보듯이 알아서 확대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끌어오고 땡기고 밀고 이렇게 이거를 이게 그때 산수화를 했던 분들은 이걸 자유자재로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겸재정선의 그 금강전도 같은 거 보면은 네. 도대체 그 시대에 헬리콥터도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저걸 그려낼 수가 있지? 네. 하잖아요. 드론도 없었고. 그거 어떻게 상상하고 조합을 해낸 거죠. 새한테 물어보셨을까요? 야, 너 좀 가서 좀 보고 알아. 좀 나 좀 알려주라.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라는 동물이 눈이 그 시력이 9.0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보다 한 9배에서 훨씬 좋은 4배에서 거죠. 9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눈 좋은 사람은 2.0, 네. 뭐 안 좋은 사람은 1.0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 매들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렇게 둘러다보는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매의 눈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택했던 건 뭐냐면은 본 걸 계속 보고 또 보고 관조하는 거죠. 그 본질을 찾아서 계속 바라보는 거죠. 계속 보고 그래서 또 다시 해석하고 보고 해석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온 거죠. 이게.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네요. 예. 어떤 시점입니까? 그럼 조풍류 작가의 작품은 어떤 시점입니까? 풍류 시점이죠. 저만의 고유한 시점. 객관식으로 드려야겠다. 김홍도입니까? 겸재정선입니까? 김정입니까? 저는 이제 그 김홍도와 겸재정선 시점을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진경과 실경을. 예,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가고 싶은 어떤 시점은 네. 이제 추사 김정희의 어떤 의경.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아주 그냥 다 조합하시네요. 다 조합할 수 있는 네. 그런 작가로. 셋 중에 뭐냐 그랬더니 1번, 2번 사이에 있는데 3번을 지향합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셋 다라는 말인 거죠. 자, 이제 작품을 좀 더 이제 하나씩 보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전통 한국화는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색하는 스타일은 일본풍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채색이 없었던 건 아니죠. 민화라는 게 있고. 뭐 의궤 이런 거 봐도 컬러풀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청록산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색을 많이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급적으로 좀 뭐 색을 쓴다 그러면 좀 천하게. 그래서 오히려 왕가로 본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문인화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양반들이 여기로 하는 거. 그게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도화소의 하원들은 계급이 중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양반이 아니죠. 양반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민화를 그렸던 사람은 서민들이 하는 거죠. 거기는 더 평민이고요. 더 평민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치 자체를 이렇게 좀 낮게 보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에서 발달하기 어려웠던 거죠.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 그런데 이제 그런 채색화라는 게 엄연히 존재를 하고 발전시켜 왔거든요. 뭐 탱화도 있고 이렇게 탱화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채색화가 우리나라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원래 그림의 시작은 채색화예요. 동굴백화라든가 이런 거 다 그 자연 안료를 써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계급적으로 어떤 이제 그 양반들 문인들이 주로 이제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 문인화적인 걸 형성하면서 그걸 이제 격을 따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도태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이 굿 문화가 네. 이렇게 뭐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와도 살아남았듯이 서민층에서 살아남았듯이 이런 그 민화라는 거 이런 거 계속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수묵화가 이제 그 유행하던 어떤 이런 때 이제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에서 채색화를 배워죠. 뭐 청경자 선생님이나 박성광 선생님 같은 분들이 예, 그렇게 와서 이제 뭐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무슨 동양화 그러면은 수묵화로 먼저 이렇게 대변을 하지 채색화 그러면 외색이라고 자꾸 일본하다. 그때 많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90년도 초부터 대학을 이제 복학을 해서 다녔는데 채색화를 하면은 학교 내에서 그 교수님들이 뭐 왜 이렇게 외색 그림 그리냐. 싫어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당시 그때는 또 뭐 수묵화 운동이 활발했었고 이유고 수묵화 운동을 했던 이유고 그래서 네. 산수화를 그린다 그러면 다 수묵으로 그리는 거지 무슨 채색으로 그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채색화라는 것도 근대 와서 이제 교육적인 어떤 이런 거라 일본에서 이제 배워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어오는 거라 되게 데이터베이스화도 돼 있지 않고 네.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도 못하고 잘.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채색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회화에서 중요한 거는 재료거든요. 네. 매체. 매체를 어떤 게 쓰느냐. 유화를 쓰고 아크릴을 쓰면 서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먹을 쓰고 어떤 이런 그 채색 재료 이런 그 광물성이나 이런 자연 물질을 악유에다 계속 쓰면 이거는 이제 동양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또 그 채색화라는 어떤 이런 게 그 아카데미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배워왔는데 또 이게 그거를 체계적으로 와서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채색화를 하려면은 거기에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악효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풀은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종이는 어떻게 이런 거가 이렇게 체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 강의 오시는 채색과 선생님들 중구난방이에요. 다 달라요, 막. 이것저것 다 달라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좀 희물근하고 약간 좀 그 유행처럼 이렇게 그리는 어떤 뭐 발이고 막 물기에서 계속 이렇게 칠하고 어떤 이런 그림들 주로 이렇게 많이 그렸었죠. 선배들도 그렇고. 네. 자, 이 지금 산수화부터 시작해서 한국화의 채색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갔는데 여러분 지금 조풍류 작가님의 얘기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조금만 미술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전문가 영역으로 확확 들어가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저 김순자 명창의 아드님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예. 어머니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예.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 어머님이 아들이 그림 그린다고 맨날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이 대목을. 아, 그래요? 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김순자의 판소리, 김청만의 북입니다. 수군가 중에 토끼 화상. 수군가 중에 토끼 화상, 김순자의 소리, 김청만의 북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북치는 소년께서 조풍류 선생님의 푸른 서울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푸른빛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2242님, 우와, 한양까지 먼 걸음 하셨습니다. 자, 이 조풍류 선생님 하면 또 이 풍류 블루라고 아예 이름이 붙은 그 파란색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굉장히 유명하신데 요즘 그 산수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정말 옛날 선비처럼 산천을 누비고 다니신다면서요. 네네네. 여길 그릴까 저길 그릴까. 네. 정말로 얼마나 많이 다니세요? 한 달이라고 하면? 뭐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데 요즘은 이제 자운도라는 섬에서 섬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매일 뭐 산책할 때도 스케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글도 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뭐라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뭐 작업을 시작하더라도 이제 또 이렇게 바로 뭐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자연과 내 삶에 대한 어떤 통찰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예.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면은 바로 뭐를 막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봐요. 바라본다. 예. 그러니까 관조한다 그러죠.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보는 대상을 보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그 대상의 어떤 참 모습이 무엇일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앉아서 그냥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면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의 변화 뭐 색감의 변화 또 그 뭐 아침 점심 저녁의 어떤 변화 이런 거를 계속 봐요 뭐. 그럼 다니실 때 예. 뭐 캠핑 의자 같은 거 들고 다니세요? 아 그럼요. 그래서 거기 거의 앉아서 앉아서 차에 항상 그런 게 있죠. 아 그래요. 예. 하염없이 바라보십니까? 예,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그리고 생각나면 뭐 조금씩 스케치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전시장에 봤을 때 이 좋은 작품이라고 느껴지는 건 대부분 작가들의 자기 삶이 그 안에 다 녹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동양화든 서양화든 구상이든 추상이든 설치미술이든 미디어 아트든 그것들은 단지 미술이라는 어떤 그 형식으로 표현되는 다분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찰은 관조하고 또 사색해서 얻은 사유의 깊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가들한테는 그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 근력 같은 거거든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하나의 어떤 김치로 따지면은 겉절이가 있고 묵은지가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겉절이라는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사물을 보고 이렇게 스케치해 갖고 와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겉절이는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어떤 깊은 맛이 없죠. 깊게 일부러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묵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스케치를 그런 데서 해오면은 제 이제 작업실에 가면은 5개 서랍장이 있거든요. 네. 그 서랍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넣어놔요. 분류를 하시는군요. 분류해서 넣어놔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좀 묵혀놔요. 발효를 시켜야 돼. 그러면 그런 작업을 사진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사진도 찍어서 네. 그냥 폴더에다 넣어놓고 안 봐요. 처음에 가서는. 내 안에서 이거를 숙성을 한번 또 시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저 안에 우리가 이제 이제 숙성을 시킨다,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깊은 맛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음식은 되게 우리나라 음식은 이렇게 발효해서 깊은 맛이 나는 건데 그래서 그런 풍경을 봐도 바로 가서 날 것 그대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바로 작업하면 겉절이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무슨 어디 이제 어떤 기획전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작품을 해서 내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땐 겉절이가 나갑니까? 겉절이 나가죠. 근데 네.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스스로는? 네, 내가 진짜요? 보면 이게 안 들어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작품 어떻게 하세요? 버리세요 나중에? 아니요. 저한테 버리라고. 근데 어떨 때 보면은요, 네. 그런 그림에서 또 아우라가 나올 때도 있기도 해요. 이렇게 뭐 보면은 대충 이렇게 슬렁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의도한 대로 잘 안 되죠. 안 되죠. 예. 아니 스케치,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 자료를 머리에 쌓기 위한 그 돌아다님을 하실 때 좀 따라가 보고 싶네요. 언제 한번 같이 가시죠. 어디 가서 앉아 계시나, 어디 가서 뭘 보고 앉아 계시나, 그리고 앉아서 뭐 하시나. 그 옆에서 그냥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염없이 그냥 바라봐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뭐 마음이 좀 동하면은 이렇게 그리는데 되게 그릴 때 되도록이면은 뭘 그릴 것인가가 아니라 뭘 뺄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요. 그림 안에서 그 풍경 안에서 대상 안에서 무엇을 제외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술의 이제 또 본질 중에 하나는 이제 되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익숙한 걸 낯설게 보기잖아요. 그런 말 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는 보수적이고 눈은 진보적이다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늘 새로운 걸 찾는데 귀는 늘 익숙한 걸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귀가 엄청 보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프로가 항상 잘 되는 게 바로 옛날 노래를 계속 틀어주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눈은 항상 새로운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여행이 내가 아는 데 안 가잖아요. 되게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안 가본 데 가서 새로운 걸 자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낯설게 본다는 거는 사실 그게 어려워요. 대단한 경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낯설게 만들어요.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만든다. 예, 낯설게 편집하는 거죠.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같은 걸 보는데 낯설게 만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 그 낯설게 만드시는 거에 어떻게 보면 그 대표 주자 같은 작품이 예. 바로 이 서울 풍경이에요. 네. 서울의 네. 모습을 그리는 건데 네. 저희 지금 그 단체 카톡방에도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예. 우와 이게 서울이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똑같은 서울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맨날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서 다른 게 예. 보이는 거죠. 예. 뭘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봐요. 처음엔 있는 그대로 본다. 예.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한번 이제 그 작업을 하면은 거기를 한 번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계속 가서 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 공기의 변화, 형태의 변화, 또 뭐 기운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기운의 변화. 예.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만물은 우리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 만물은 변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 진리가. 그래서 변하죠. 모든 게 네. 그대로 고정돼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든 사진을 찍든 이런 거를 이제 가져와서 또 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까 그 서랍이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서랍 열어갖고 이렇게 스케치북 펼쳤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네. 이 느낌이야, 이 느낌. 그게 네. 있어요. 그게 딱 오는 게 있어요. 한번 탁 때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때 얼른 그려요. 마치 예. 그거를 처음 스케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숙성이 된 거군요. 숙성이 되는 거죠. 그 묵은지처럼 이렇게 발효가 딱 돼 있어요. 그 서울 그림 중에는 뭐가 좀 그랬나요? 인왕산이 대표적인 거죠. 어땠는데? 때마다. 인왕산.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했을 때는 네. 언제고 얼마나 지나서 그걸 보고 그리신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왕산을 그리게 된 게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인왕산 하면 뭐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잖아요. 네네네. 그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 나는 인왕산을 어떻게 해석을 내가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다. 200년 전인가요? 300년 전인가요? 그때 겸재정선은 그 비가 그친 후에 어떤 그 인왕산을 그렸을 때 어떤 그 진경, 그 느낌? 네. 그거를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궁박물관 네,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걸 못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 3층에 내가 부탁을 해서 네. 그때 1월 달에서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이렇게 해가 이렇게 싹 질 때 네. 저는 그때 이제 그 길을 올라가서 겸재정선은 비가 온 뒤인데 나는 어두워지는 때 그 인왕산을 그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나무 이파리들은 다 떨어져서 네. 저기에서 그 불빛들이 그 잎 가지 사이로 막 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네네. 여름에는 무성할 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낙엽 다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추운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 추운데 따뜻하다. 예. 네. 그래서 저걸 푸른색으로 해서 저 이미지들을 싹 저 선들을 지워버리면 어떨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택한 색이 이제 푸른색. 추운데 따뜻하다면 저기 겨울철에 운전하는데 엉따를 틀었을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림의 선을 몇 개를 지워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 이렇게 쓱 밀려오는데 네. 이게 이제 형태가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네. 어둠이 싹 밀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엔 낮에는 우체통은 우체통으로 보이는데 밤이 어두워지면 그 이제 우체통이라는 형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형체만 나오잖아요. 우체통이라는 사물은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왕산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세부적인 건 다 사라지면서 이게 이제 그 어둠으로 푸른색으로 물이 싹 들어간 거예요. 나는 푸른색으로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100호짜리 작품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온 거예요. 그 불빛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가지 사이로 이렇게 새어 나오는데 그러면서 교교한 달을 그려놨거든요. 구름에 싹 가려진 게. 예. 그게 그 인왕산 작업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아무튼 한 20점 넘게 그렸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마다 다르던가요? 예,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북치는 소녀님께서 예. 특히 종묘는 최고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종묘 그림 그럼 어떻게 그리신 거예요? 여기도 사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두 개의 어떤 그 무대에서 우리가 살아요. 두 개의 무대. 예,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이런 도시가 없잖아요. 자연 산과 이렇게 강도 그러니까, 크고. 예, 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고 그거의 하나의 무대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든 그 문명이라는 무대 이 두 개가 우리랑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인간들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생선과 소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서울 작업을 쭉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역사가 궁금한 거죠. 역사가. 네. 켜켜이 쌓여있는 그러니까 천년 고도의 도시인데 이제 조선시대 600년부터 계속 역사를 공부해 오다 보니까는 우리의 어떤 일반 서민들의 삶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걸 지배하는 지배적인 그 왕들이 있었고 왕의 어떤 궁궐들이 있었고 또 그 왕들이 죽으면 어디로 갔었냐 이제 종묘에 올라가는 모셔지는 거죠. 위패가 올라가는 네, 거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서울의 산수 풍경을 쭉 그리다가 궁궐도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종묘를 갔다가 이거야 이거 종묘 이걸 그려야겠다 이거 왜 이걸 안 그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작가들 뭐 페나 하시는 뭐 예전에 김영택 선생님도 그거를 이제 그리기도 했지만은 네네. 이거를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그린 작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새로움을 찾는 걸 이제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마치 인왕산의 그 푸른 그 밤의 야경을 처음 시작했듯이 종묘를 푸르게 한번 해볼까.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왕들을 모시는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신들을 모셔올 때 언제 뭐 낮에 안 모셔잖아요. 밤에 오잖아요. 그 사극에서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종묘와 사직을 지키고 그 종묘 아니에요? 네, 종묘 사직이 위중하온데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 종묘 아닙니까? 네. 근데 딱 들었을 때 그 숭고함 그리고 고요하면서 그 장엄함이 완전 저를 압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그래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저 유홍진 교수님이 쓴 책에 그 종묘 딱 나오잖아요. 그 느낌이 바로 나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카메라 앵글로는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그림으로 이거 한번 펼쳐봐야겠다는 이제 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와서 이제 목욕제기하고 목욕제기도 하셨어요? 내가 종묘와 사직을 위해서 깨끗이 씻고 그리겠다. 그래서 이제 대작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화판 그때 한 길이가 5m 60 정도. 와. 그리고 높이 왜 그러냐면 이거를 조그맣게 그려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가로가 기니까. 네, 그리고 그 이 장엄함 어떤 이 숭고함을 표현하는 데는 한번 내 작업실에 총 길이를 재가지고 거기다 화판을 맞춰서 이제 밤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이제 그러니까 그 신들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밑에 그 월대를 신들의 만남의 광장. 예, 신들이 여기서 이제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이거를 그냥 원본 투시로 그리면은 또 네. 이게 아무리 그 사이즈가 커도 그 감흥이 떨어져요. 우리 이제 그 이런 카메라 렌즈 같은 이게 딱 고정된 시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또 산수적인 시각으로 이 그냥 평평한 건물인데 그걸 또 그렇게 만들었죠. 가시점으로 올려다보고 바로 보고 또 월대는 위에서 내려다보게끔 해서 입체감, 공간감을. 그래서 이제 내가 창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나니까 내가 마치 정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이 더 강한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그림 작품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가로가 5m 60이 되는 대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시면 더 아마 느낌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조풍년 선생님의 이 구수한 말씨로 계속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네, 이제 저희 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기 전에 저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제 앞으로는 이제 이 종묘 그림을 그러니까 이제 증강현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해서 네.
그런 작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왜 그 정묘제례약 뭐 정묘제례 일무 이런 거를 좀 그 무대 배경으로 사용하게끔 할 수 있게끔 이거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가장 원대한 꿈이 있거든요. 좀 이제 뭐 남북 관계만 좀 잘 되면은 이제 북한을 갈 수 있으면은 좀 북한도 가서 그려보고 싶고 그래서 제주도 마라도의 야생화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우리가 그 신라 시대 때인가요? 그 해처가 왕호 청축국전 하듯이 이렇게 서역을 이렇게 순례했듯이 저도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은 다 그렸으니까 북한 그리고 그래서 해처가 갔던 그 일을 그대로 한번 그 답사를 해보고 그러면서 뭐 그런 세계 문화유산을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히말라야산 14자봉을 와. 한 100m짜리 네. 그래서 100m짜리. 네, 우리나라 제주도 마라도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 히말라야까지 그려내는 거. 그 대서사를 쓰는 게 저희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지금 조풍유 작가님의 말씀과 말하시는 표정과 말씀하시는 그 눈빛을 보면 굉장히 응원을 하고 싶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네, 최소한 한반도라도 완성하시기를 예.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조풍유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